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주변에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의 세 가지 관심일 텐데요. 이에 대한 관심은요, 크게 봐서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컴 텍스를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겠죠. 소득세. 내가 본업을 하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낼 텐데 여기서 소득세를 줄이는 데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컴 텍스 플래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겠느냐, 트랜스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내가 벌어들인 자산, 세금을 내게 된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트랜스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결국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 리타이먼트 플래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중에 에스테이트 플래닝은요, 2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가장 텍스 이피션하게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대체로는요, 내가 잘 벌어서 잘 쓴다는 거죠. 우선 이거는 내가 근로활동, 사업활동을 통한 게 아니고 내가 이후에 내가 그다지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이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증여하고 상속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증여와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트랜스퍼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까 앞선 질문자께서 의도했던 그런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먼 퀘스천들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커먼 퀘스천은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요, 기프팅이 좋으냐 아니면 상속이 좋으냐, 인헤리턴스가 더 좋으냐라는 거겠죠. 내가 생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플랜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겠죠.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전이 되는 것을 make sure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유언 검증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배우자가 재혼하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는 데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equity rich cash flow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산은 많지만 가용 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얼마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또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많이들 갖는 그런 질문일 거라는 거죠. 또한 이 상속세, 물론 지금 현재의 미국 세법상의 그 상속세는 굉장히 그 면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상속세 그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도 또한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있어서의 고민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자식들에게 내 자산을 넘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뭐 내 자식들에게 자산을 주는 건 좋은데 그들이 배우자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파트너로부터 내가 물려준 자산을 뺏기는 그런 상황을 어쩌면 피하게 해주고도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일 수 있어요. 어디서 듣기로는 이게 대대손손 나의 이 자산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냐, 뭐 8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8대에 걸쳐서라고 하니까 뭐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커먼 퀘스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프팅과 인헤리턴스요, 증여냐 상속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증여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생전에 진행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증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퇴 이후의 자산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나의 자식들이 재산을 더 불릴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테니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냐, 재산을 빨리 주고 싶어서 라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상속세. 나의 재산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건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차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나 나는 이걸 다 안 쓸 건데 그걸 일부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그 자식들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상속세의 부담이 없을 테니
그러면 상속세를 감안했을 때도 미리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단점 내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요.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스포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런 경우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가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한테 이거를 증여를 하거나 상속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 없을 거다. 나는 뭐 걱정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 그거 사위가 이거 건드리는 거 나 없었으면 좋겠고 또는 며느리가 이런 거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먼저 줬을 때 그게 이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상황 걱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한다고 쓰다가 이것도 뭐 스포일 되는 거하고 비슷할 텐데 뱅크럽시를 파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잘 못 써가지고선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떤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 휘말려서 그 자산을 날리는 그런 상황도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일찍 증여했을 때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말은요. 정리를 하면 증여를 하는 것이 아까 먼저 주고 싶다라는 부분과 상속세에 대한 걱정인데 내가 먼저 주고 싶다라는 것은 이러한 걱정을 감안했을 때 먼저 줄 이유는 없다라는 것으로 얼추 정리가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요. 상속세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말은 상속세의 부담이 그다지 높지 않거나 없다면 그러면 생전 증여라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가 정말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건지를 따져보는 게 증여냐 상속이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넥스트 퀘스천이라는 말이죠. 결론은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례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가요.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걸 증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명의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필요한 자금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세금 면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당연히 이제 은퇴를 할 테니 부동산을 투자했다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그러면 모기지를 받고 부동산을 샀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소득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임대소득을 매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공제 항목이라는 걸 또 적용함으로써 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모기지 이자라던가 재산세라던가 그리고 유지 보수에 든 비용도 있을 텐데 가장 큰 건 아마도 감가상각일 겁니다. 결국은 내가 특히 부동산을 사서 그걸 게다가 더 레버리지로 모기지를 써서 산다라고 하면 그 자산의 가치, 나의 원가, 코스트 자체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실제로 추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투자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류상 나의 임대소득을 줄여주는 그런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펙티블리는요. 그 렌트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과세 소득이라는 것은 감가상각과 기타 비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의 소득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1031 like kind exchange요. 내가 많이 올라간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내가 매각 후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서 다른 어떤 replacement property죠. 다른 투자 자산을 사는데 그 매각 대금을 쓰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또는 tax defer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사후에 그때 올라간 자산 가치가 올라간 그 자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보유하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자식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 대상 자산의 가치는 그 시점에 돌아가시는 시점에 있어서 마켓 밸류가 된다. 뒤이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31 like kind exchange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10만 불을 주고 산 부동산이 나중에 100만 불로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걸 매각해서 벌어들인 100만 불에 대해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쓴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뒤에 그렇게 되면 이 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like kind exchange였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 홍길동 씨가 나중에 결국은 10만 불에 산 자산을 100만 불에 팔고 또한 100만 불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서 200만 불로 가치가 상승이 되었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이분이 원래 부동산을 샀을 때 들였던 비용은 10만 불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가치는 200만 불이니까 190만 불만큼의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활용해서 자식들이 이걸 상속받았을 때는 원가가 이렇게 스텝업이 된다. 따라서 돌아서서 이거를 200만 불에 팔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 그 말은요. 홍길동 씨가요. 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여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그리고 이후에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도요. 상속을 하게 됨으로써 비과세를 달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자산을 내가 나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모기지를 써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부 론의 형태로 에쿼티를 뽑았음으로써 나의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컴 텍스를 디퍼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인컴 텍스를 하나도 안 내는 면제받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프로퍼티를 증여하지 않고 내가 끌고 감으로써, 내가 가지고 감으로써, 그러니 증여 대비 내가 상속하는 것에 있어서의 소득세 면에 있어서의 혜택은 명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는 어쩌냐라는 거죠. 상속세는요, 이걸 봐야 돼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순자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진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앞서 뭐 부동산을 사례로 들었는데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아까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에쿼티를 뽑아서 내가 생활비 또는 은퇴에 필요한 현금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자산이 아니라 거기서의 부채를 뺀 순자산만이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지금 현재는요. 13.6 밀리언에 달하는 증여상속세 면제 대상 혜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나의 순자산가액이 1,300만 불, 뭐 한국 돈으로 15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넘지 않는 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요.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과 현금 흐름 면에서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왜? 소득세와 상속세 면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남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산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3.6 밀리언보다 더 높은 그런 경우에만 상속세에 대한 부담 내지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될 것이다라고 줄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많은 경우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해당이 되는 경우는 뒤이어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요.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 자산을 되도록이면 내가 가져간다. 필요할 때 아이들에게 준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소유하느냐? 아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최소한의 어떤 과세 부담으로 넘긴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최소한의 과세 부담으로 넘기는 것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넘긴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리빙 트러스트다. 우리 뭐 리빙 트러스트는 정말 많이 얘기했었죠. 별도의 영상으로도 뒤이어 보여줄 겁니다만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요. 취지는 프로베이트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서 남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트러스트의 그 다큐멘트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상속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자산 분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혜택. 그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것,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전에 자녀들이 이걸 확인받는 과정. 이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남긴 자산이고 나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신 그런 자산입니다라는 것을 법원이 심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없고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거기 넣음으로써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이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이건 마치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실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회사를 세웠을 때는요. 회사를 창업하는 파운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제너럴 매니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회사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주주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파운더와 스탁홀더는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트러스트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부르는 설립한 사람이 그랜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 설립된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을 베네피셔리라고 한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그 그랜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랜토도 본인이고 트러스티도 본인이고 베네피셔리도 본인이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직접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좀 간단히 보자 보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리빙 트러스트를 내가 설립을 했는데 이거 하면 절세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리빙 트러스트는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가벼운 의사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혜택도 하나, 오직 하나,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피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하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랜토이면서 베네피셔리이면서 트러스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오너십에 있어서건 운영에 있어서의 권한이건 혜택에 있어서건 결국은 동일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이게 트러스트 만들면 자산 보호 기능도 있다 그러던데 이거 있나요? 라고 하면 답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왜? 굉장히 가벼운 결정이고 따라서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은 프로베이스 피하는 게 전부 다 자산 보호 같은 건 없다. 뒤이어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느냐? 답은 뭘까요? 없다. 다른 기능을 우리가 부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요. 결국은 숲을 봤을 때요. 에스테이트 플래닝이에요. 내가 나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텍스 이피션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효용을 다 누리면서요. 그래서 많은 경우 상속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얘기고요.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은 리빙 트러스트, 리보커블한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고 그 안에 자산을 넣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반해 취소 불능, irrevocable trus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living trust는 앞서 얘기했었던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베이스 피하기 위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트러스트로서 바꿔 말하면 쉬운 트러스트, 가벼운 트러스트 그리고 기본이 되는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내가 직접 소유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프로베이스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자산에 대한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트러스트로 옮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영상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드밴스드예요. 무거운 트러스트이고요. 어려운 트러스트고요. 어드밴스드, 고급의 트러스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런 리보커블한 리빙 트러스트 대비 더 큰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뭐냐? 프로베이스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의 효용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이어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산의 소유권도 더 이상 내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로 옮기는 행위를 나로부터 소유권이 옮겨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자산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는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하는데 적어도 요 자산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무관하게 보호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특정한 자산만큼은 내가 어떠한 내 사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로부터도 보호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에셋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드밴스드, irrevocable trust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는 자선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뭐 기타도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있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트러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리빙 트러스트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반해 취소 불능, 어드밴스드 트러스트는 웬만하면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 퀘스천은요.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요.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사례일 텐데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에게 내 자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고 나면 그 자산은 더 이상은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걸 텐데 간혹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재혼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재혼을 하면 내 이 자산 나 안 주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녀도 내 사후에도 이 자산을 주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아들이건 딸이건 또 이혼을 하면 그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리빙 트러스트이지만 내가 세상을 뜨고 나서 이걸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바꿈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뭐 AB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배우자가 뭐 재혼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내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이지만 이후에 irrevocable 트러스트 기능을 넣는다라는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사후에 이 트러스트가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바뀌면서 그러한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을 내 자식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그 자식들이 채권자로부터 공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예전 배우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했을 경우에 그 해당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Q-라는 거는 우리가 부부간의 증여 상속은요. 미국 법에서 unlimited exemption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배우자에게 주는 재산은요. 아까 얘기했던 13.6 밀리언이라고 하는 1360만 불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도 안 쓰고요. 얼마나 내가 재산이 많건 간에 무관하게 내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이 recipient죠. 받는 그 배우자가 미국 시리즌이어야 돼요. US 시리즌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미국 거주하시는 분 중에도 시민권자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언리미티드 익셈션의 혜택을 못 누리거든요. 그런데 Q-Dot이라고 하는 기능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음으로써 내가 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간 증여를 언리미티드 익셈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나니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sset Protection Trust의 기능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Dynasty Trust라는 것은 내가 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에 걸쳐서도 이러한 나의 영향력, 내 재산을 조금씩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상속세가 더 나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내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빙 트러스트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 기능이 더 다양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지는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할 각오로, 상속을 할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끌고 가는데 리빙 트러스트를 세워서 그 안에 모든 자산을 넣고 관리해라.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요, 내가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증여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속으로서 전달하는 것이 증여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결론은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남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진짜 내가 자산이 그래도 많아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상속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면제 구간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는 뭐 13.6지만 2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속 대상 자산으로 그 500만 불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 드물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그때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나의 그 도구로서 활용한다라는 거죠. 뭐냐면요, 이건 조인트 서바이벌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부부 중에 서바이빙 스파우스, 그러니까 뒤늦게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홍길동 씨가요, 1,000만 불의 보험액을 수령하기 위해 10년 동안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부부가 40세라고 하면요, 53,000불씩을 10년 동안 내면 돼요. 그리고 50세라면요 10만 불 정도를 10년 동안 내면 1,000만 불의 데스 베네핏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이 자리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온전히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불입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서의 이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덕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로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겠으나 그럼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된다면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상속세 부과 대금을 대비해 놓는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아일릿이라고 하죠.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이러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프리미엄을 내고 데스 베네핏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기까지의 전체 현금 흐름이 소득세도 내지 않고 증여상속세도 또한 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리하면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있어서의 구조는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 우선 첫째, 증여보다는 상속. 그리고 나의 자산은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관리한다. 여러 회사들도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집도 이 안에 넣을 것이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도 여기에 넣게 된다. 이게 앞서 홍길동 씨가 얘기한 에스테이트 플래닝, 내가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산을 넘기고 그러한 자산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텍스 이피션한 방식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 하는 플래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